안녕하세요. 저는 58년생 개띠인 한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주변인들은 하나같이 전부 경악을 하며 제 이야기를 들었었네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을 했었어요. 58년생 개띠나 그 주변 나이대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시대 때는 연애 결혼이 거의 없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부모님이 맺어준 인연이었고 마음에 안 들매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싫다고 친구네 집에 가서 계속 숨어있기도 했죠. 그렇게 반강제로 한 결혼은 저에게 최악을 안겨주었어요. 야, 술 내놔. 막걸리랑 부추전 좀 해봐. 새벽 3시에 건설사 사람들과 저희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저를 발로 참여한 소리입니다. 여보,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 당신 친구들도 집안에서 걱정하겠어. 아, 진짜. 안 그래도 재밌게 술 기운 오르고 있었는데 뭐 하는 짓이야? 빨리, 딴소리 하지 말고. 아내가 아니라 식모처럼 10년을 지냈어요. 이런 폭력적인 남편에게 찍소리 못한 이유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7남매의 맏딸이었던 저는 돈을 위해서 그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였거든요. 우리 아빠가 철물 관련한 일을 하시는데 아빠에게 일감을 주시는 분이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실수로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기분을 상하게 만들면 저희 가족 전체가 흔들릴 지경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격을 죽이고 거의 10년간 식모로 산 거였습니다. 그이가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데리고 와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인 딸내미를 건강하고 이쁘게 길러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은 참 착하고 영리했어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한글을 빨리 깨우치고 1살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들을 막 내뱉었거든요. 소아과 의사는 어머님, 따님 한번 크게 키워보시죠. 너무 영특한데요. 의사들도 인정한 영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영재는 무슨, 그거 다 지네들 지갑 채우려고 사탕 발린 말하는 거야. 믿지 마. 다 부질없어. 알겠어?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딸내미는 다른 애들 다 보는 책 한 권 없어서 항상 혼자 뒷뜰에서 흙놀이를 하면서 지냈어요. 해주는 것도 없는 남편은 웃긴 게 딸이 다른 애들이랑 놀면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딸은 친구도 별로 없었지요. 딸이 친구들이랑 놀 때면 제가 남편의 망을 볼 정도였습니다. 유진아, 아빠 온다. 빨리 가자. 엄마, 나 5분만 더 놀고 싶은데. 아빠한테 노는 거 들키면 또 큰 소리 내니까 내일 놀자. 엄마가 내일 5분 더 놀 수 있게 해줄게. 저희 모녀는 폭군 같은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고 유진이도 저도 지쳐갈 무렵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쓰러지게 된 거였습니다. 하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술을 매일 그렇게 마시니 언젠가는 아플 운명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쓰러진 아들 살리겠다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 의사들한테 부탁하고 가족들 인맥을 총동원했죠. 그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나게 되었고, 약 1년간의 재활 끝에 남편은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웃긴 건 제 마음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수술을 잘 끝내고 다시 건강해진 남편을 마주했을 때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쓰러진 1년간은 정말 집안이 조용하고 천국 같았거든요. 이런 생각하는 내 자신이 정말로 악마 같지만 남편이 계속 쓰러져 있었으면 좋겠다. 병원 복도에서 나지막이 읊조린 저였습니다. 하늘은 제 편이 아니더군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즐기고 잘 산다는 말이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혼 소송을 하는 거냐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물으니 되돌아오는 답변은 제 뒷목을 잡게 했어요.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서. 한 여자한테만 정착해서 사는 건 재미없잖아? 이러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사는 놈이구나. 혀를 내둘렀어요. 참다 화가 난 저는 그게 당신이 할 말이야? 지난 12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나한테 생활비 가져다 준 적 있어? 한 번도 없잖아. 대체 사람이 왜 그래? 왜 그렇게 악하게 사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내가 원하는 바였어. 그런데 대신 유진이는 당신한테 안 뺏겨. 제가 딱 한마디 대들었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표범처럼 난리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남편이랑 이혼 소송하는 거는 두렵지 않았는데 양육권이 저에게 오지 않을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들은 보통 양육권은 주 양육자인 엄마에게 넘어가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어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항상 불길한 직감은 현실이 되는지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수입이 없었고 고정적인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울고 불고 재판장한테 사정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한 변호사는 저에게 법률 브로커를 쓴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정법원 판례랑은 벗어난 것 같아서 저희도 의문스럽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말이 절대적인 진리 같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신우가 있는 캐나다로 남편과 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말하길, 그래도 있는 집안에서 애를 키우는 게 낫지 않겠니? 너는 네가 낳은 애와 헤어지는 거라서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정말로 네 애한테 어떤 방향이 좋은지 생각을 해보면 마냥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아니란 것을 알 거야. 냉정하고 또 현실적인 분이셨습니다.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 저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나보다는, 가난한 엄마보다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 있는 아빠의 손에서 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딸은 캐나다로 가는 공항에서 자지러지듯이 울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살고 싶어. 해외 가기 싫다고. 엄마 제발, 제발. 엄마가 꼭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딸이랑 같이 살 수 있도록 해볼게.
딸. 상봉한 이상가족이 다시 헤어지는 것만큼 가슴이 아리고 한동안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아빠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연락은 없었어요. 조금은 착잡했지요. 시간이 흘러 저는 한 사무직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병이 재발해서 투병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고요. 그렇게 질긴 목숨도 결국 병마 앞에서는 답이 없구나. 남편과 이혼한 지 거의 10년 정도 흘렀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가 온 겁니다. 엄마, 나 유진이야. 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한국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유진아 어디야? 정말로 유진이 맞아? 손을 덜덜 떨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저희는 전화통화하게 되었고 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거의 10년 만에 만난 유진이는 어릴 때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순해 보였던 유진이는 어느새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고 화장 때문인진 몰라도 조금 세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보자마자 한 첫 마디는 엄마 보고 싶었어. 왜 나한테 그동안 연락 한 통 안 했어? 알고 보니 캐나다에 간 유진이는 친할머니에게 귀가 떨어지도록 세뇌를 당했대요. 네 엄마가 니를 버려서 우리가 너를 캐나다에 데리고 온 거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복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동안 왜 연락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유진이는 펑펑 울더라고요. 난 몰랐어. 너무 어릴 때라서 어떻게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양육권 관련한 이야기는 하나도 몰랐거든. 캐나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유진이는 명문 국립대에 입학하게 되었대요. 하지만 그 이후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모도 자기를 무시하고 성가신 존재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참다 못해 결국 감정이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였고 그곳에서 비행을 일삼다가 친가 식구들과 연을 끊고 멋대로 아예 한국에 들어온 거라고 합니다. 저는 유진이를 꼭 안아주면서 잘했다고 했어요.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 엄마 돈도 벌고 우리 유진이 품어줄 수 있으니까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캐나다에서 멋쟁이로 유명했던 제 딸은 한국에서도 꽤나 이름 날리는 SNS 스타가 되었다네요. 저는 잘 모르는 젊은 애들 세대지만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은 딸은 옷을 팔기 시작했어요. 자취를 하면서 작은 방 전체를 옷방으로 쓰더라고요. 돈을 거의 쓸어 모았습니다. 4년간 20억을 벌었다고 말하면 믿어지세요? 제 딸은 그랬어요. 20억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술도 사 마시고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압구정, 강남을 막 돌아다녔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딸내미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매일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술을 마시고 밤새 돌아다녔으니까요. 딸,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딸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었죠.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정말로 꼭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어. 심장이 쿵했습니다. 누군데? 어떤 남잔데? 딸의 의류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대요. 자세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고, 그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라며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남자 잘 만나야 해. 엄마도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인 거잖니. 여자는 어떻게 결혼하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휘청거린단다. 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져 콩깍지가 단단하게 씌인 딸내미는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 어렵게 자라서 힘들게 성공한 사람이야. 그 남자는 엄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아빠 둘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으로 돈을 꽤 벌었고 압구정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래요. 하여튼 딸이 너무나도 그 남자를 좋아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엄마인 저는 딸의 행복을 응원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결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니까 알아서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 가족들만 모인 결혼식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사위와 딸내미는 6개월 정도 세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엄마, 나는 평생 소원이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아주 길게 갔다 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진짜 작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가보려고.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래, 우리 딸. 여행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하더라. 엄마는 딸을 항상 응원하니까 즐기고 와. 신혼여행을 길게 떠난 딸은 초반에 연락이 되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사위가 저에게 따님은 행복하게 잘 있다고 사진을 저에게 몇 장 보내주는 게 다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락이 너무 안 되길래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서방, 우리 딸내미 잘 있나? 일주일 뒤에야 답장이 왔어요. 저희 지금 한국이에요, 어머님. 저한테 말도 없이 한국에 왔다니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한국에 왔으면 왜 말을 안 했어? 아무리 그래도 장모한테 이런 건 말해줘야지.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답장이 없었어요. 일주일을 넘게 기다려봤는데도 딸과 사위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 저는 딸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웃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302호는 왜 내부가 텅 비었나요? 그 집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요? 2달 전에 팔려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 입주 예정입니다. 점점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말하니, 아니, 신혼여행 갔다 와서 말도 없이 한국 들어오고 신혼집도 부모 몰래 뺀 게 말이 돼? 사위가 너무 이상하다.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도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너무 이상하다고 저를 부추겼어요. 믿을 만한 친구 녀석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딸내미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성인이라고요? 결혼도 하셨고, 부모와의 불화는 없었어요?
경찰의 한마디에 제 머리가 띵 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부모와의 불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딸을 아빠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저의 과거. 오해로 인해서 딸은 오랜 시간 저를 원망했고, 설마 그 감정이 뒤늦게 터져서 결혼하고 나서 나와 연을 끊은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실종 신고 24시간 뒤에 본격적으로 성인 실종 탐색 수사가 시작되었고, 오래 지나지 않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으니까 찾지 마. 솔직히 엄마 원망스러웠어. 이제는 내 인생 살 거야.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지만 제 번호는 받지 않았어요. 경찰도 저희가 따님 남편분을 만났는데 따님께서 부모님과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쳤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경찰은 딸이 캐나다에서 마음고생하고 부모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히스토리도 전부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딸이 제가 싫어서 저와 연을 끊은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커서 전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약이 없으면 잠에 들 수가 없었고 호흡이 가빠지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통스러운지 매일매일 하염없이 울기만 했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줬습니다. 딸도 나중에 정신 차리면 알게 될 거야. 만나기 싫다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딸도 캐나다에서 많이 힘들었나 보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더 극단적이게 된 걸 수도 있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위에 대한 원망감은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할 때마다 매번 저는 아무리 사위여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대로 된 사위라면 제 딸이 이렇게 있도록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정신과 의사도 저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사실 경찰 기관이 그렇게 딸의 이야기 말고 사위분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시킨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사실 약속 장소에 가는 사람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더 애가 타고 속이 끓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기약 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까 마음도 조금은 안정이 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딸에 대한 그리움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일을 하고 퇴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때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거였습니다. 신호가 1초 정도 왔을 때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뭐야? 누가 실수로 전화한 건가? 그때 또다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받으려고 바로 수화 버튼을 누르려고 했지만 전화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은 채 꺼졌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무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아주 쎄한 직감이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다시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받으니 엄마, 신고. 딱 두 단어가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지지직 거리는 소리와 함께 들린 목소리라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누가 들어도 제 딸내미 목소리였어요. 손을 덜덜 떤 채로 저는 다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발신을 할 수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112에 전화해서 신고했습니다. 제 딸 좀 살려주세요. 4년 전에 실종 신고했던 딸이고 수사 종결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는 딸내미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발, 제발 딸 좀 살려주세요. 지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집 앞에 보이는 지구대로 찾아갔습니다. 펑펑 울며 소리를 지르니 경찰들도 사건이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바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더라고요.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사가 나와서 사건을 접수했고요. 위치 추적 같은 경우는 119와 협력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해서 119와 협동수사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걸려온 전화는 공중전화 번호였대요. 인천에 있는 한 공장 단지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왜 거기 있는 거지? 설마 잡혀간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인천 미추홀 쪽에서 신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편의점 알바생이 문을 잠그고 셔터 내린 뒤 한 손님을 창고에 숨기고 있다는 신고였어요. 알바를 하고 있던 도중 팔에서 피가 나고 온몸에 거의 멍투성이인 한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살려달라고 외쳤나봐요. 너무 놀란 알바생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 여자를 이상하게 여겨 혹시 나쁜 사람이 여자를 찾으러 편의점으로 올까봐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거였대요. 미추홀구 쪽에 실종수사 의뢰를 해놓은 형사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인천으로 간 거였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 이름이 유진이 맞죠? 88년생이고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그 편의점에서 피칠갑을 한 채로 덜덜 떨며 구조 요청을 한 사람이 4년 전 사라진 제 딸이었던 겁니다. 바로 딸은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들은 CCTV를 뒤져서 딸이 도망쳐온 그 길을 따라갔다네요. 병원에 간 저는 파르르 떨고 있는 딸을 보자마자 통곡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울부짖었어요. 딸은 저에게 엄마, 다 거짓말이야. 그놈이 벌인 짓이야. 이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딸은 더 이상 자세한 말을 저에게 해주지 못했어요. 딸이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경찰 조사가 자세히 시작되었고요. 형사는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어머님, 마음 단단하게 먹으세요. 저에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위 있잖아요. 남서방.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그놈.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젊은 사업가로 성공한 제 딸이 이태원과 압구정에서 돈을 쓰고 다니니 그걸 보고 접근한 거였어요.
브로커들과 함께요. 성공한 여자 돈 뜯어먹는 브로커들이랑요. 제 딸이랑 친밀하게 지내면서 불우했던 가정사를 듣게 되었고, 그걸 토대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였죠. 제 딸은 아빠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였으니 거의 아빠 역할을 해주면서 정신적으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었나 봐요. 정서적인 유대감이 쌓이니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딸내미는 사업 관련한 자료와 일들을 전부 그놈에게 맡겼나 봅니다. 함께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자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했던 딸은 믿은 남자에게 발등을 찍힌 거였죠. 동남아에 간 딸은 거기 숙박업소에서 영상이 찍혔나 봅니다. 남서방 그놈이 숙박업소 직원들과 짜고 쳐서 영상 카메라를 방에 숨겨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들고 한국에 와서 제 딸을 협박한 거고요. 처음부터 협박한 게 아니었대요. 사업자 인감도장이랑 네 명의로 된 재산들 현금화해서 크게 한방 투자하자고 슬슬 꼬드겼나 봅니다. 그놈 자식이 사기꾼이었으니까 얼마나 입에 발린 말들을 술술 했겠어요. 딸내미는 그것만 믿고 대부분의 재산을 현금화한 거였죠. 인감도장이랑 현금을 받은 남서방은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했대요. 네 영상 내가 가지고 있다? 네 엄마랑 연 끊고 이제부터 넌 내 노예가 되는 거야. 어처구니 없는 말들로 딸을 협박했나 봅니다. 안 그래도 인터넷에서 유명해서 그 유명세로 돈을 벌던 딸이었는데 그 협박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자한테 그런 협박은 거의 인생 끝내자고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충격받은 딸은 결국 그놈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였죠. 그래서 저한테 연 끊자고 가짜 문자를 보낸 거고, 경찰이 딸을 찾아냈을 때도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한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경찰을 내보냈나 봐요. 그 이후로 저와 4년간 연이 끊어진 거였죠. 그 4년 동안 인천의 한 공장단지 반지하에서 짐승처럼 갇혀 지냈대요. 경찰이 남서방이 살던 그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물건들을 보고 경악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외출한 사이에 제 딸이 탈출하지 못하게 쇠사슬 같은 거로 발목을 묶어뒀답니다. 제가 사건을 많이 다루긴 했어도 이렇게 끔찍한 사건은 듣도 보도 못했네요. 에휴.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살아있는 게 지옥 같았어요. 엄마인 저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슬프고 힘들던지요. 엄마, 나 엄마 생각하면서 버텼어. 정말 죽고 싶었는데 내가 죽은 채로 발견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엄마가 속상해할 것 같아서. 나 엄마 원망하지 않아. 미워하지도 않아. 미안해. 내가 이상한 남자 만나서. 딸은 잘못 없어. 알겠지?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우리 딸은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고, 구속하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그놈은
긴급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랑 컴퓨터 포렌식 분석으로 딸의 영상을 전부 다 지워버렸고요. 딸 명의로 거의 10억 넘게 뜯어내었고, 그걸로 도박부터 시작해서 마약까지 손 안 댄 게 없더라고요.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놈은 그 돈으로 부자 행세를 하고 여자들 만나러 다니고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딸내미는 문이 안 잠긴 틈을 노려서 발목에 있는 끈을 풀고 도망을 갔고요. 인천 공장단지라서 주변이 허허벌판이라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막 뛰다가 그 근처에 공중전화를 발견하게 된 거였고 3초 정도 무료 통화를 할 수 있어서 그 사이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미친 사람처럼 뛰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나오자 그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 거였답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게 된 거였고, 저는 제 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놈 자식은 바로 구속이 되었고요. 한 달도 안 되어서 바로 경찰 송치가 되었고, 검사도 그 사건을 보고 입을 떡 벌린 채 아주 나쁜 놈이라며 형량을 세게 때려야겠다고 으름장을 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어요. 판사는 그놈 보고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면서 혀를 내둘렀고요. 그놈은 처음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다 오해라고 하면서 끝까지 발뺌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 태도가 법원에서 형량을 세게 받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 거였고요. 제 딸은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놈을 엄벌하고 싶은 마음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가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검사도 피해자분이 아주 큰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판사분이 부디 강력한 처벌로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발언했고요. 그놈은 1심 징역을 받고 바로 항소했지만 검사 말로는 항소가 기각될 확률이 높으니 걱정 말라고 저에게 해주었네요. 그래서 지금도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놈을 만나서 우리 딸도 엄마를 닮아 이렇게 된 건가 하는 마음에 가슴이 너무 아플 때도 있네요. 그래도 딸을 찾았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따님분께서 겪은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할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좋아질 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꼭 치료 나오세요. 심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녀는 너무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치료를 받고 지금은 제 딸 맛있는 것도 잘 먹고 나름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딸은 저에게 엄마, 내가 비록 힘든 일을 겪긴 했지만 그 일 때문에 되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된 것 같아. 이렇게 하루하루 엄마랑 함께 밥 먹고 산책하는 게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네.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겨우겨우 참고 딸에게 딸,
엄마가 이제는 우리 딸 지켜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딸 지켜줄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자. 알겠지? 너무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엄마는 반드시 그럴 수 있다고 믿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랑 딸의 관계도 딱 그랬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그 덕에 더더욱 관계가 돈독해졌네요. 비록 저희 모녀한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죽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날이 온 것 같아요. 죄를 지은 놈은 감옥에 가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서 행복하게 지내야 하는 이 당연한 현실이 당연하지 않게 된 게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디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들을 응징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범죄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벼운 형량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을 벌여도 형량이 작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 또한 목소리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